그 계속 줌으로 뭐 학술회의나 뭐 행사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의 분들을 모시고 줌으로 뭔가를 해보거나 또 이렇게 약간 뭐 이제 학술대회라던가 학술 강연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큰일이네요. 선생님, 오늘 사회보시랑 배아은 선생님께서 줌에서 튕기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거였는데요. 이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줌에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300분까지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배아은 선생님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큰일 났네.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계속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상황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될지 또 학교에 물어보니까 뭐 300명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 그 상황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저희의 좀 미숙함을 많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기로 한 배환 선생님께서 못 들어오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진행을 할까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아직 그 접속 인원이 넘치진 않았는데 아마 뭔가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명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동아대에서 한국 어문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젠더 어펙트 연구소라는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하시게 그 채팅창에 인사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나 뭐 퇴근 시간 이런 걸 생각해서 8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늦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뭐 Recording in 9시 40분 progress. 정도를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어, 제가 이제 먼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이제 30분 가까이는 토론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첫날이다 보니까 앞부분에 이제 그 이 연속 토크의 취지 같은 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기로 했어요. 배원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튕겨서 휴대전화로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선생님. 참석자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먼저 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 현장의 언어로 한강문학을 이야기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배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같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그렇지만 치열하게 한강 문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참석을 했고요. 또 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라서 평소보다 많은 관심이 모인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되고 많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한강 작가의 문학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참석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실 권명환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러한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시게 된 건지,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는지 청해 듣고자 합니다. 권명환 선생님께. 네, 선생님. 네.
저희 지금 줌에서 자꾸 튕기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줌으로 한 130, 40명 정도까지는 했어서 사실 아직은 그렇게 문제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오후에 노벨위원회에서 심포지움도 열렸을 것 같고, 또 다양하게 이제 또 그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아마 여러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반에 이제 미디어나 뭐 SNS를 중심으로 막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또 가라앉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할 거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많은 연구자나 또 비평가들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연구 또 지역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강의 작품에 주목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논의를 쌓아왔는데 막상 노벨 문학상을 탄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간 소수자 연구에서 쌓아온 논의들이 잘 이제 전달이 되기보다는 좀 너무 이제 무언가를 대표하는 분들의 이제 좀 항상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뭐 물론 연구 현장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아셔야 하는 건 아니고 또 연구 현장의 언어가 이제 모든 데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연구 현장에서 만들어낸 언어들이 사실 한강의 문학이 이제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꼭 노벨상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해명하거나 또 조금의 이해를 돕는 데에 어떤 논의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연구 현장의 언어가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사실 많지 않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 현장이 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외부적인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 그런 연구의 언어들을 접할 기회들도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그런 언어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또 뭐 학술 행사나 학회나 무언가 예, 대표, 뭐 한국 문단의 대표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제가 제안을 해서 김미정 선생님께 제안을 드리고 각자 또 한 명씩 이렇게 결속의 방식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이어가서 해보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연구자들을 다 대표하지도 않고 대표할 수도 없고 막 우리 연구가 뭐 절대적이다라던가 뭐 해석에 대한 어떤 진리를 독점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실 오히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논의의 방향성이라던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뭐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연구나 지역 연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연구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번 한강이 노벨상 받은 김에 또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노벨상 효과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또 이 자리들을 매개로 또 많은 이야기들, 결속과 결속이 이어지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네, 권명한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걸 뭔가 계기 삼아서 더 풍성하게 앞으로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자 아닌 분들 다 같이 한강 문학을 더 깊이 그리고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소수자에 관하여 연구되어 왔던 것들도 함께 더 풍성하게 논의되었으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기획의 변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는 오늘 발표를 맡으신 권명환 선생님 발표를 청해 듣기 전에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네 갈래의 주제로 4주 동안 진행될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토크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권명아 선생님의 발표는 첫 번째 발표인데요. 뉴는 문학 항쟁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사건 이후의 인간학과 항쟁의 비인간학이라는 제목입니다. 권명아 선생님 사회를 맡아서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굳이 제가 덧붙여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성 문학, 페미니즘 문화 이론, 젠더 문제에 관하여서는 가장 폭넓고 활발한 연구와 비평 활동 양쪽에서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신 문학 연구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선생님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요. 박서라고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강좌 소개는 이제 마지막 쯤에 그 포스터와 함께 순서와 주제 그리고 이제 토론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그 저희가 이제 토크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일단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그 포스터에도 제목이 나간 것처럼 저는 오늘 그 뉴는 문학 혹은 항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사건 이후의 인간학과 항쟁의 비인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요런 두 개 글 정도를 이제 바탕에 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챕터 정도로 나누어서 논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계승과 유산의 시간을 부수는 퀴어 시간성과 항쟁의 무한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신체적 변형과 항쟁의 글쓰기, 특히 이제 안티고네, 완서화 그리고 한강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다루고요. 세 번째는 그 항쟁의 비인간화, 수치에서 사랑으로 또 피해의 역사에서 항쟁의 무한 용량으로라는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계승과 유산의 시간을 부수는 퀴어 시간성과 항쟁의 무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기사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지형들 또 뭐 최근만은 아니지만 국가가 합법적으로 그 학살을 부정하고 또 학살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교육해야 되는 기관들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을 임용시키고 또 AI 만능론으로 사실 인문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실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에 대한 여러 반응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문학제도나 대학제도에서 이 구조화된 성폭력이 정당화되고 또 이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의 표현을 빌자면 조용하게 배척되거나 기피 인물이나 유주 인물이나 그런 이제 되는 사회에서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한국 문학의 위대한 성과라거나 또 한국 문학의 위대한 유산 때문이다라는 평가는 실은 한국 문학이나 대학 제도에 여전히 작동하는 구조화된 차별이나 배제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게 된 이제 중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수상이 이제 광주, 제주, 여성 소수자 또 비인간 존재가 이제 한국 문학이라던가 한국적인 그 무엇
해서 독립해서 세계사적 힘에 의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주권을 표명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또 이렇게 싸운 존재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한국에는 너무나 많죠. 제가 그 사건 이후의 인간학에서는 주로 장기투쟁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지고 썼는데요. 그렇게 오래 싸워온 분들에게 이제 그 행성에서 온 편지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는 뭔가 비유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한강이 소설을 통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한강의 문학을 한국 문학의 전통, 이나 계보, 또는 한국적인 것에 뭐 요즘 전 세계적인 재패?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 문학이 우리를 정복했다. 뭐 그런 표현도 쓰시던데요. 그런 것보다는 한강의 문학을 이 차별에 저항해온 글쓰기의 역사, 이론, 실천에 결속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고 또 문학이라던가 소설이라고 하는 특정한 글쓰기 규범이나 장르, 제도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한강의 글쓰기라고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전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이 차별과 학살에 저항하는 글쓰기, 이 사회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이런 논의를 하려면 이 논의가 너무 방대한 부분이어서 원래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이걸 좀 요약해서 조금만 하시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본다고 했지만 조금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들으시기에 조금 다소 산만하거나 너무 정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의 자리의 목표는 연구 현장의 논의를 일단 좀 결속해 본다라는 차원이어서 연구의 언어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한강의 글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은 이제 기존의 작가론과 같은 접근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작가의 의도라던가 작품 사이의 시간적 변화나 발전의 방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것은 이제 한강의 이제 일련의 작품들이나 한강의 글쓰기가 일종의 변형 생성 중인 글쓰기의 실험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신체적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소설 형식은 이제 낡은 형식이거든요. 장르로서도 그 낡은 형식에 담기 위한 실험 과정이면서 사실은 이제 그 낡은 장르적 규범을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실험은 이제 사실 프리모 레비의 논의에서 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 이후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 그 실제 홀로코스트 수용소를 하나의 대학으로 삼아서 인간에 대한 사회를 극한에까지 밀고 나가는 실험이다라고 했던 의미에서의 실험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채식주의자는 이제 시선의 폭력을 이제 그 비판한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친밀성의 구조에서 한 존재가 어떻게 비정상화되고 배제되고 수용되는가를 아주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채식주의자를 성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이제 금기시하고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서 안 된다던가 또는 이제 그런 논의들에서 사실은 성폭력 재현을 음란하게 느끼는 어떤 기이한 구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또는 강간을 어떤 욕망의 문제라고밖에 느끼지 못하는 남성 가부장 시선 하에서 이제 침묵하는 대상으로 이제 할당된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채식주의자인데요. 네. 사실 그 소설은
말 그대로 시선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실제로는 장르상 시선의 폭력을 넘어설 수 없기도 합니다. 소설은 그 시선에 의해서 대상들을 장악하는 장르이니까요. 예를 들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제3항쟁에 대한 총체적 재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 연구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때 그 총체적 재현은 이른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시선과 원근법, 이제 시각적으로 공간을 압축해서 전달하는 소설 장르의 방법, 테크닉이죠. 이 총체성을 구현하는 리얼리즘 방법이고 이 자체가 시각과 시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소설들은 일련의 비인간의 극한 폭력에서 일종의 더 나아가는 어떤 정치적인 것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 세 작품은 모두 이른바 인간이 아닌 비인간을 이제 시공간에 대한 사유의 주체로 놓고 있고 이제 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파고까지 밀고 나가서 마침내 비인간으로 변용하는 과정 그리고 그 극한의 폭력적 변용 상태를 더 밀고 나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것의 자리를 열어내는 이 개념은 이제 낭시가 프로페스에서 얘기했던 개념을 빌어왔습니다. 방식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소위 지그재그 옮겨놨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이런 비인간화의 역사에 대항해온 이제 항쟁의 편에 선 사유, 이 비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이 비인간화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한강 작품에 대해서 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라던가 이런 논의가 많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그 자체를 비판하고 그 경계의 너머로 나아가자 하는 시도들이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또 이런 흐름은 한강 작품 세계에서 식물로의 변용,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에서 사실상 식물화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인 영애가 완전히 대상화되고 파괴되는 과정인데 그 파괴되는 극한의 폭력을 더 밀고 나아가서 그것을 항쟁의 자리로 변용시키는 것이고 또 소년이 온다에서는 이미 학살당해서 생명을 빼앗긴 존재인 영혼 을 불러들여서 그 영혼의 하운티드 된, 그러니까 이 사로잡힌 존재로서 그 죽음 너머를 이제 항쟁의 정치적인 것의 자리로 만든다면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사실 학살당해서 눈과 하나가 돼버린 주검이 사실 그 눈과 하나가 된 입자로의 변형의 자리를 또다시 항쟁의 자리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다른 것과 결속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무한하게 변형하는 항쟁의 행위자성은 이제 기존의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시공간에 대한 사유를 부수고 넘어서는 힘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제 PPT가 잘 안 내려가가지고 네. 그 실험의 의미를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제 채식주의자를 건너가야 사실 이 실험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선, 장르의 관습, 예술적인 것, 공감, 연민 등 이른바 한국에서 논의하는 선량함에 대한 모든 것을 부수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채식주의자이죠. 남편, 형부, 언니의 그 시선의 폭력은 이해와 공감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감상주의. 의 한계를 너무나 전적으로 보여주고 아내간간이 사랑으로 전도되는 폭력성, 영애와 은혜는 사실상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설을 보다 보면 사실은 영애와 형부와의 관계는 은혜의 그 아내간간의 경험의 연장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폭력이 욕망이나 예술적 근기의 도전으로 전도돼서 폭력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정신병원 강제 수용이 보호로 전당화되어서 이내는 자기가 끝까지 영애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더없이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소설, 문화, 예술적인 것, 윤리, 도덕, 공감, 이해,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속에서 이른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사람, 단지 회식 자리에서 육식을 거부하고 노브라를 고집할 때 결국 가족, 사회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배제돼서 절멸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가를 너무나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Woman Weeks. 솔직히 그 여성의 노브라 토플레스를 음란하게 보는 시선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제 또는 여성의 욕망을 해석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과연 이제 그 어떤 연구나 비평에서조차도 영해가 근친상간의 욕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영해는 형부를 욕망했는가? 또 근친이란 무엇인가? 이내는 끝내 영해를 강제 수용 조치에서 풀어주지 않죠.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했지만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영해를 이제 가족 사회에서 배제하고 강제 수용할 권리를 갖는가?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근친상간의 욕망이나 근기를 시도한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폭력을 비판하는 소설이 근친상간의 욕망과 근기에 관한 소설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문학과 소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채식주의자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끔 보도록 만드는 시선의 폭력이 소설 장르의 한계인 것이고 소설이 갖고 있는 시선의 폭력이자 이는 단지 소설과 시선만의 문제가 아닌 법의 시선이기도 하죠. 어떤 연구자는 또 채식주의자는 환상 문학이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정말 작품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환상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강간 노브라, 토플리스트, 채식주의, 강제 수용, 선량한 한국 사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는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이 발표된 후 10년이 훌쩍 넘어서 2018년 문단의 성폭력 고발을 비롯한 미투 운동이 폭발했지만 실제로 미투를 하지 못한 무수한 사례들이 상호 동의, 명예훼손, 또 정신질환 등의 알리바이로 언어화되지도 못했습니다. 2019년 노브라 토플리스 페미니스트 인증 등으로 공격받아온 셜리가 사망했고 정신병원 강제 수용을 정당화해온 정신건강복지법은 2023년 작년에야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의 기사인데요. 그 2009년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사실은 주인공이 상대방을 강제 수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려지는 서사가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는 2007년부터 한국에서 아내 강간죄가 처벌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이러한 권고에 한국 정부는 한국은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지만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 기사도 2023년 기사입니다. 가장 최근 권고안이 발표된 2018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손가락 상징에 대한 페미니스트 낙인이나 사회적 추방을 위한 증오선동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이 한국 사회 모습이 채식주의자가 2007년에 이미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필자는 채식주의자가 평범한 독자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온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평범한 독자들은 누구인가? 노브라를 했다는 이유로 채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 손가락 상징이라고 관련된 이유로 채식주의자에서도 남편의 내면에서 그런 논의가 실제로 나옵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영의 이야기는 과연 환상 문학인가? 채식주의자를 환상 문학이나 정신분석적 진단을 요하는 병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자리는 어디인가? 사실 채식주의자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나? 또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신체적 경험의 시간성에 관한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홀로코스트 이후라는 시간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벌써 30분이네요. 이제 우리가 뭐 이미 2024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들을 보면서 이 홀로코스트 이후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미학 그리고 정치학, 특히 폭력 비판 이론의 핵심은 홀로코스트 이후라는 시간성이었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후의 인간학이나 여러 글들을 통해서 또 전쟁 상태적 신체 혹은 완서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홀로코스트 이후라는 시간성에 대해서 그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또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성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냉전 체제 이것 역시 시간성과 세계 체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냉전 체제라고 하는 이제 냉전 체제를 서구에서는 긴 평화의 시대라고 실질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냉전은 서구 중심적인 세계 인식이자 시간관념이죠. 뜨거운 전쟁이 식었다. 이후라는 시간이어서 오늘날 사실은 이제 학살을 다시 사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논의들 특히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착민 시민주의나 비판적 애니머스 이론 같은 논의들이 학살을 홀로코스트 이후라는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냉전은 뜨거운 전쟁이 식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비서구 국가에서는 학살과 내전의 연속이었고 사실은 냉전이라는 틀로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이들의 대리자인 점령자에 의한 학살을 국가 형성사로 정당해온 과정이었기도 합니다. 또 한국 내부를 보자면 이제 시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학살과 차별, 비국민화가 과거사 청산이라던가 국가 기념의 대상이 되는 방식,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역사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규정하는 한일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전형적인 시간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베냐민이 역사의 천사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그 개념과 사실은 재생산 미래주의를 부수는 퀴어 시간성의 이론적인 차이에 대해서 실천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냉전 이후 또 이른바 민주화는 점령자에 의한 국가가 아닌 민주적인 국가 건설 과정이었다는 그런 시간적 인식이 학살을 과거사로 배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저항들은 실제로 신체화된 어떤 경험들과 그 시간성에 대한 질문들을 담은 서사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박완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냉전이라는 시간성,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 시간성에 대해서 저항해온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박완서의 대표작인 남옥의 상징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남옥의 상징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의 이미지라고 잘못 해석되어 왔는데요. 남옥은 실제로 이제 부처님 근처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 죽은 오빠가 빨갱이로 죽었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못하죠.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동물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다시 삼켜가지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탯줄과 이제 점에까지도 다 핥아서 꼴깍꼴깍 삼킨 것처럼 되어서 그 죽음이 내 안에서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이제 몸 안에 죽은 자의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강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학살의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소년 연다에 대해서는 김미정 선생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한편 또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뒤에 배한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시간성, 채식주의자에서 인해가 끝없이 이 시간은 다 지나간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주문처럼 외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영해는 유년기로 퇴행한 거죠. 이제 이 영해의 모습은 사라 아메드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제 불행 원인이자 과거, 이제 시간에 뒤처진 사람, 퇴행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정상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할당하는 방식을 너무나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른바 과거사가 된 시간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경험자와 목격자들의 서사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한편 한국 외 바깥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느냐. 지금 트럼프가 새로 집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에피소드들이 발생하고 있죠. 인종차별은 노예농장 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시대 논의에 대해서 사실 2020년대 미국이 노예농장 시대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항거하는 어떤 비판적 인종차별주의 실천가 이론가들이 이러한 시간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른바 차별과 학살을 이야기하는 소수자들을 시대착오적
이라거나 과거의 발목 잡힌 미래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보는 논의들을 비판하고 있는 시도들이 소수자들의 서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강의 서사는 이 다른 것과 결속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래서 무한하게 변형하는 이 항쟁의 행위자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시공간에 대한 사유를 부수고 넘어서는 힘으로 그려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이제 이 시공간이 이렇게 접속되는 방식이 현재의 시공간에 이제 눈에 떠밀려가지고 1948년의 시공간과 연결되는 방식들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흘러가거나 진보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살의 시간을 물려받거나 청산할 과거라던가 물려줄 유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현재가 계승해서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이런 시간성 속에서 계승하지 못하는 이들은 세상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라 아미에드의 표현인데요. 그런 점에서 한강의 인물들은 세상에 도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채식주의자의 영예는 전형적이고 그 외에도 이른바 다들 잘 잊고 잘 사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 불행하고 그 불행은 다른 이들에게 전염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인선이 엄마와 고향인 제주에서 이제 불행이 감염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제주를 떠났듯이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과거에 붙들린 이들은 불행 원인이 됩니다. 이 불행 원인이란 말은 채식주의자의 영예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자기들이 영예를 그렇게 배제하고 수용소에 가둬놓고 실제로는 영예 때문에 가족이 모두 불행해졌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죠. 사라 아메드가 이 얘기했듯이 세상에 도착한다는 것은 그 세상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계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족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래서 세상에 언제나 도착하지 못한 채 불행을 촉발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라 아메드는 이러한 계승의 시간성은 재생산을 자연화하는 재생산 미래주의이고 그런 점에서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지나간 상처에 붙잡혀 있는 이들은 이러한 재생산 미래주의 시간성으로는 언제나 불행한 존재로만 그려질 뿐이라고 합니다. 이 불행한 존재들은 재생산 미래주의 시간성, 계승의 시간성을 부수고 다른 시간성, 이것을 이론에서는 퀴어 시간성이라고 합니다. 을 도입할 때 비로소 불행 원인으로 할당되는 정동 정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계승하거나 과거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한강 작품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강이 이런 계승의 시간성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강은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계승의 시간성, 이른바 진보적이라거나 선형적인 시간성, 또 유산의 시간성, 이른바 유산이라는 게 물려준다. 성별 이분법에 기초한 재생산의 시간성을 부수고 도래하는 항쟁의 무한성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을 공통적으로 시간성에 대한 이러한 질문과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체적 변형과 항쟁의 글쓰기, 특히 안티고네, 완서학, 그리고 한강을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사건 이후의 인간화, 그건 이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참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진행됐던 이제 증오 선동에 이제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 증오 정치, 증오 선동을 다루면서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나 이제 가라앉자 구조된 자 같은 일련의 작품들과 소년이 온다. 를 이제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인가가 약간 깨졌습니다. PPT가. 홀로코스트 이후에 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담은 대표적인 작품이라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비서구지역 학살의 역사에 원천을 두고 인간이라는 분류 기준을 근거로 자행되는 학살에 관해서 인간을 넘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짧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프리모 레비나 홀로코스트 이후라고 하는 시간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또 그 사유들이 전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 사유가 담고 있는 증오 정치에 대한 논의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프리모 레비의 그 글쓰기를 사건 이후의 인간학이라고 하고 그 안에 증오 정치라던가 수요소 체제 또 수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증오 정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글쓰기, 증오 정치에 대항하기 위한 글쓰기가 프리모 레비의 작업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 홀로코스트 이후의 증오 정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작품을 저는 소년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프리모 레비가 이제 그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에서 그 쓸모없는 폭력이라는 개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오 정치의 폭력의 작동 방식에서 말하자면 폭력이란 일종의 폭력 그 자체도 목적과 효과가 있는데요. 이 수용소 체제에서의 폭력은 쓸모없는, 그러니까 목적과 효과가 없는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래서 얘가 일종의 순수한 의미의 유의나 쾌락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증오 정치나 증오 선동이 재미삼아, 재미로 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맥락과도 맞닿아 있고요. 이제 고문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소년연대에서 보는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폭력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이 온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문을 하고 굶기고 이제 네 짐승같이 만들어서 밥 한 그릇을 던져주면서 네 고문 기술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유항쟁 주체들의 고귀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방식들이 프리모 레비가 얘기하는 쓸모없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치와 관련된 논의는 글쓰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소년 연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홀로 계속 싸우고 있고 살아남았다는 지옥과 싸운다. 프리모 레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앉은 자, 구조된 자에서 생환자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자살하는 문제가 그 사건 이후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이후의 논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살아 돌아왔는데 수치스러워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건 이후의 인간학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폭력의 경험, 가해자, 여기 나오는 카포들, 이들은 그 수용소에서도 가장 잔인한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의 확신을 갖고 있는 가해자들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들과 홀로코스트 수용자들 모두 수치의 정동을 촉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제자는 수치를 모욕으로 전도해서 공허함 속에 불타오르지만 희생자는 수치를 통해 다른 몸을 갖게 된다. 들레즈의 말을 빌자면 수치는 그 사람을 확장합니다. 수치가 글쓰기가 되는 것이 희생자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글쓰기란 어떤 의미로든 희생자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논의, 또 글쓰기의 본원적 윤리성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증오 정치의 경험에 맞서면서 신체는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거 이제 혼의 투쟁, 이거나 수치를 쓰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네케리테스는 수용소는 끝났지만 내 몸 안에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청산해야지만 그게 수용소 체제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다면 장 아메리는 자유죽음이라고 했고 프리모 레비는 장 아메리의 이 자유죽음을 추릭 슐라근이라고 해서 주먹 되돌려주기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 전부와 주먹 다툼하는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게 된다. 이고 그것과는 다른 항쟁의 형식을 탐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건 이후의 인간학이었고요. 소년이 온다. 역시 이런 사건 이후의 인간학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 글에서 유사한 방식의 혼의 투쟁을 이 쌍용 자동차 투쟁을 했던 선도투 책임은의 구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투쟁, 그리고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시작한 투쟁인데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것이 왜 영혼의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오 정치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이후라는 패러다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8년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이 되고 처음으로 2023년 이스라엘이 피소됐고요. 또 이 증오 정치에 대한 대응은 제가 다른 논의에서도 많이 썼지만 이 서구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시대,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긴 평화가 끝나고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 서구 긴 평화를 구가한 몇몇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 냉전기에 이른바 국가에 의한 학살이 벌어졌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한편 이와 관련해서 주디스 버틀러가 이 에도 이제 우리 소년 용다나 작별하지 않는다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인데요. 주디스 버틀러는 이 안티고네의 항쟁 클레임이라는 책을 2002년에 냈는데 이 논의는 199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의 에이즈 공포와 퀴어 공동체의 상실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쟁은 애도의 권리인데 그 애도의 권리란 사실은 적을 죽여도 좋다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존립 기반에 대한 클레임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박완서, 제가 이제 완서학과 한강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박완서는 1970년에 이제 그 남옥을 쓰기 발표를 하셨죠. 그 개성, 문박, 또 실양, 비구미나로 이어지는 게 이제 엄마의 말뚝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고향상실이나 육친성에 대한 애도로 해석해왔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점령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강제 추방되고 국가 없음의 상태가 변형되고 지속되면서 그게 비구미나 빨갱이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월남한 실향민은 사실상 이북 지역의 선주민들이고 이북은 북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선주민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향과 월남의 과정은 실제로 정착민 식민주의에 의한 점령, 집단 이주, 학살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소련 집단 점령에 의한 정착민 식민주의로 월남에서는 다시 미국 점령에 의한 정착민 식민주의로 학살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박완서에게서 안티고네적인 것, 딸의 항쟁은 육친성, 오빠에 대한 애도의 권리만이 아니라 월남, 전쟁, 분단으로 이어지는 냉전, 이른바 이 정착민 식민주의 학살의 과정임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항쟁과 컴플레임을 벌입니다. 반면 한강은 민주화 이후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간성과 증오 정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소년이 온다는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사건 이후의 인간학과 증오 정치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기록이면서 항쟁을 이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이 이제 소년이 온다가 발표됐던 시기에는 용산 참사 그리고 이제 세월호 또 2014년은 한국의 증오선동에 굉장히 이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세월호 유족 모욕성동 퀴어 퍼레이드 공격이라던가 황산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소년 용단은 그 수치를 쓴다라고 하는 시도 즉 사건 이후의 인간학과 혼의 투쟁 이제는 정동적 항쟁이거나 대한정동 정치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해석되게 된 이 폭력에 저항하는 항쟁의 글쓰기를 이어가지만 그 원천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세월호 참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는 단지 한강이 이제 서구적 경험과 다른 한국적 경험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강의 이 작품들은 광주, 제주, 경산 등을 그냥 국가폭력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학살과 정착민 식민주의 또 그것과 연결되는 아메리카 선주민에 대한 학살과 점령과 노예와 아프리카 선주민의 노예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점령, 학살, 노예와 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과정에서 나왔던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학살과 노예에 대한 비판들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기 다른 시공간과 한강의 작품들은 연결되고 접속되고 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한강과 박완서는 학살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
격자들의 신체적 변형과 언어의 불가능성을 가늠해온 이 몸들의 부대낌의 지층에 맞닿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선정 변에서도 이게 이제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론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이들 뭐 나무 박완서도 그렇고 한강의 작품들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한동안은 트라우마라고 이제 그런 정신병리학의 개념으로서의 트라우마라고 해석하면서 생존자들의 전쟁 상태를 병리적인 이 전쟁 상태는 하나의 신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힘들의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이것을 한 신체에서 일어나는 병리적인 것으로 보고 해석 치유와 복원이라는 폐쇄적인 체계에 가둡니다. 물론 트라우마라는 해석 개념은 이런 병리적 신체의 고통을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사회적 폭력의 문제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지만 신체적 변형을 병리화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안티고네의 항쟁을 사실은 버틀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이제 그 해결해서 정점에 찍은 여성의 역사적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었던 것을 또 이후에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던 것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하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성별화된 질서를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퀴어적인 것이다라고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다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이 안티고네 항쟁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합의, 공통 감각에 대해서 사실은 클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강의 작품들에서 또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완서학이라고 부른 것은 이 안티고네는 명백하게 이제 서구적인 상징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는 이런 증거들, 레퍼런스들을 그런 의미의 이론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서학, 우리에게 버틀러 이론이 있다면 완서학은 왜 있으면 안 되느냐라고 논의를 붙여봤고 한강을 그런 의미에서 완서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논의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항쟁의 비인간화, 수치에서 사랑으로, 피해 역사에서 항쟁의 무한 영향으로입니다. 한강 작가는 아시겠지만 작별하지 않는다가 지극한 사랑 이야기로 읽히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얘는 왜 사랑 이야기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시죠. 작별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논의가 많은 작품입니다. 그 앞서 논했던 것처럼 이런 그 수치를 쓰다, 그 writing shame이라고 하는 문제 설정은 사실 여기서 쓰는 주체,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한편에 이제 사례로서 보다면 홀로코스트 네, 쓰는 주체는 흔히 생각하는 이제 수치의 주어로서의 인간 주체는 아닙니다. 그 쓰는 주체는 수치라고 하는 힘, 라이팅이 주어인 거, 쉐임이 주어인 거이죠. 그래서 수치는 인간의 내면에 속하는 감정이나 정서로 이해되기도 했고 또 폭력의 경험이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영혼, 한강 작품에 대해서 어떤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혼은 그런 의미의 인간 내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입히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논의는 수치를 이제 감정이나 정서로 이해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또 이걸 수치가 감정과 정서와는 다른 힘으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동이론이 있기 전부터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치가 나보다 오래 간다. 는 프리모 레비의 진술은 수치가 주체 혹은 인간 주체로 해서 나를 초과하는 힘이다라는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나를 초과하는 힘은 앞서 논한 것처럼 신체를 변화시키고 또 신체를 자기 소멸로 이끄는 이제 그런 병리적이거나 파국적인 힘, 인간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힘으로만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병리적 신체, 불행 원인적인 신체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병리적, 파국적, 불안 유별적 상태로 신체적 변형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퀴어 이론이나 어펙트 이론, 비판적 인종주의 이론은 이를 존엄한 역량, 항쟁의 역량으로 해석하고 정립하는 이론적 시도를 해왔고요. 나아가 비인간 존재와 인간의 연결성을 사유하는 여러 논의들이 이런 연결성을 사유하는 해석의 틀을 새롭게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말을 듣는 형식, 영혼의 형태로 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제 거의 말을 넘어서 소설 전체가 지각할 수 없는 파동의 형태로 네, 이제 분해됐다가 모아졌다가 하는 힘들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속을 바꾸어서 이제 그 작별하지 않는다 읽으신 분들은 눈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변형되는 입자들의 무한한 항쟁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학살당한 이들의 몸에 내려앉았던 눈이 이제 굉장히 여러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소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몸에 내려앉았던 눈이 그들의 몸의 흔적과 핏방울과 결속해서 휘발해서 공기 입자가 되었다가 다시 다른 입자와 결속해서 물방울이 되어서 또 온도에 반응해서 작은 얼음 입자가 되고 눈이 되어 내리죠. 네. 행성으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2023년 어느 날 내리는 눈은 1948년 내렸던 눈의 입자가 결속을 바꾸고 변형되고 다시 변형돼서 도착합니다. 한 것이죠. 이런 변형과 도착, 비인간 존재로의 대기, 비커밍의 그 개념에 너무 적합한 것일 수 있지만 얘는 사실 채식주의자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형이며 작별하지 않는다의 다른 방식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식주의자의 세계를 부수고 더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채식주의자 소년 연다에 대해서도 뭐 여러 논이 있지만 그것은 이후에 김미정 선생님 논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두 작품, 소년 연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경우 얘는 이 광주항쟁이나 사삼항쟁에 대한 총체적 재현을 시도한 작품이 아닙니다. 이 재현을 비판하는 것은 이미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실은 이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한강은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항쟁 사삼항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던가 구조, 뭐 총체적 인식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항쟁이 끝나고 나서도 소멸하지 않는 항쟁의 힘을 실제로 우주, 그 무한함에 도달하도록 만든 그 모든 잠재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은 재현의 장르이고 낡은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그 소설이 비재현적일 수 있나? 그래서 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문학이 재현적이보다 비재현적으로 그리고 언어는 사실의 세부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의식할 수 없는 하위 지각적인 무언가를 퍼뜨리고 스며들게 하는 미세한 힘으로 변형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루해서 포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감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리는 눈의 입자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네, 정말 눈 사태가 되어가지고 눈 속에 파묻히게 되는 그 경지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힘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감각 너머까지를 다 사용해낸 것이 사실은 작별하지 않는다의 세계인데요.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소설이 어떻게 재현적일 수가 있느냐, 비재현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시적이라고 부르고 홀로코스트 이후의 미학과 정치에서는 이를 서정시적인 것이라고도 불렀었고요. 오늘날 소수자 이론에서는 이를 하위 지각적인 것, 정동적인 것, 비재현적인 것이라고 새롭게 이론화했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는 이제 대목들을 잠깐 PPT에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 기억, 신체적 경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인용문입니다. 이제 이 앞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비재현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도르노는 서정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 버틀러 또 등장하는 버틀러는 특히 이제 그 정의 전쟁 시대 이 슬퍼할 만한 존재라고 하는 그리버빌리티의 차별적인 할당 속에서 이제는 시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이제 이 비재현적인 것과 정동적인 것은 이것의 역량으로서의 존엄으로 제1호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서정시에 대한 논의나 이런 논의들, 그래서 한강의 작품이 시적이다라고 하는 노벨위원회의 평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이게 서정적이라던가 섬세하다던가 취약하다던가 막 이렇게 한강을 계속 그렇게 해석하는 논의가 많고 또 반대로 총체성이 결여됐다던가 인식이 미달한다던가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때의 시적이라고 하는 뜻은 학살에 저항하는 신체적 변용을 한편으로는 서정시의 불가능성이라던가 또 증언의 이중적 불가능성이라던가 시적 정의라던가로 개념화해온 역사적 산물이고 이것은 오늘날 다른 개념으로서의 비재현적인 것, 어펙트 같은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사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의 인선의 엄마는 평생 가위 눌리는 악몽 때문에 가위를 이불 아래 놓고 잠자죠. 인선은 그런 엄마의 삶을 불행하고 가여운 삶이라고 생각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라진 후 그 삶이 가엾고 약하고 취약한 희생자일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항쟁의 힘으로 가득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녀가 엄마 마찬가지로 사라진 몸들이 정돈되어서 네 언제나 그들의 기척이라고 표현되죠. 무언가의 기척과 함께 사는 존재로 변형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체적 변형의 경험은 인선 그녀의 엄마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었고 또 무언가에 들려 정상적 삶에서 이탈해 버린 네 경험하니 그런 변형을 겪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아버지나 그날 이후 개것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마을의 노인. 이제 그날 이후 학살된 이들의 몸을 일부러 바다에 버렸고, 바다에 쓸려가가지고 갯것들이 그 몸을 먹고 그 몸이 또 다른 것이 되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학살된 이들의 얼굴에 내려앉아서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박은서의 사실은 그의 겨울은 따뜻한 내, 얘도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네, 네. 그래서 파랗게 얼어버렸던 그 눈이 인선의 어머니가 가족을 찾기 위해 이제 눈을 막 하고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손으로 닦아내야 했던 그 눈은 인선이 어머니 몸속에 들어와 몸을 계속 변형시킵니다. 또 그는 땅으로 스며들어 지표면 깊숙한 곳에서 머물다 휘발해서 우주의 대기를 떠돌다가 다른 것과 만나 결속하고 또 결속해서 무한하게 다른 것이 되어 이곳에 내립니다. 그렇게 이건 이제 소설에 나오는 건데요. 압도적인 성량으로 끊임없이 세계가 말을 걸어오는 이때 말을 걸어오는 세계는 인간이나 언어를 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를 갖고 있는 존재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나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세계, 즉 항쟁의 우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의 몸이 사라져도 그 몸은 눈이 되고 물이 되고 더 작은 입자가 되어 다른 입자와 결속해서 이 세계에 당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절멸시켜도 어떤 힘으로도 절멸시킬 수 없게 되어버린 무한한 항쟁의 세계가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이미 그 항쟁의 입자는 당신에게 들러붙었기에 네, 아무리 부정해도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미 이 도래한 무한한 항쟁의 입자들로 이 무한한 항쟁의 입자들이 증오로 가득한 거리에 도착하면서 응답합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며 어디에도 당도하지 않는 결속하고 결속하여 다른 것이 되려는 몸들에게. 네, 여기까지 저의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전혀 흔들림 없이 엄청 그 편폭이 넓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이론화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한강의 문학을 통해서 그 무한한 변형과 결속과 항쟁의 문학을 이론화하시려는 그런 선생님의 되게 야심찬 기획이 느껴지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선생님이 앞서 처음에 운을 떼실 때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노벨 메모리얼 심포지움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 기획에 참여하는 만큼 약간 의무감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아까 낮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발표에서는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영예가 그러니까 식물이 되고자 할 만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가 될 때는 사실 누적된 가부장주의에 구조화된 폭력이 있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한 누적된 가부장주의의 폭력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채식주의자에선 거기서 중요한 건 영예라는 존재 singularity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방금 선생님의 발표와 그 이야기를 겹쳐 들으면서 엄청난 격차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그 양극단에서 우리가 한강 문학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을 더 덧붙이기보다는 자유롭게 혹시 질문이나 혹은 다른 생각, 선생님 발표를 듣고 떠올랐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일단 네. 걱정했던 바이지만 튕겨나간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튕겨나가서 채팅창에 글을 못 남기신 분들도 있는 건가? 그런 좀, 걱정도 들기는 한데요.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하셨는데 혹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명 넘게는 해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 100명이 여기 접속이 안 돼 있는데 계속 튕기는 거 이게 뭔가 좀 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줌으로 하면 아무래도 여러 어디에 계시던 좀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좀 시스템에 따른 어떤 불안정함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어서 좀 혹시라도 이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스러우셨던 분들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 저희 그 줌 주소를 보내드렸던 메일이나 뭐 저의 페북으로라도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좀 그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후에 강좌에서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강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접속 인원이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도 다시 그 공지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토크여서 저희가 토크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줌이 참 뭔가 말씀하시기도 약간 애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화면을 꺼놨다가 뭔가 화면을 켜고 얘기하시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편하게 네, 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벌써 올려주신 선생님들 네네네. 일단 선아님은 넓은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다뤄주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나 녹화 공유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셨네요. 네. 일단 원래 계획은 오늘 이 바탕이 된 글을 공유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쯤에는 얘가 그 문학인 잡지에 실릴 예정이라서 문학인이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으면 그냥 공유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또 뭐 그 잡지사에 물어봐야 되나?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가능한 PPT에 많이 담아가지고 PPT로 이제 그 논의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했는데요. 나중에 그 잡지가 나오면, 그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전에도 보니까 잡지가 나오면 PDF로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볼까 생각하고 네네네. 해서 잡지로도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잡지가 나와도 아마 이후로 PDF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또 한번 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네. 네. 그다음은 남은혜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남은혜 선생님은 여기 계시니 혹시 선생님 마이크를 켜실 수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육성으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적기는 했는데 그 김명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 라이팅 쉐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김명순이라는 작가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미완인데 뭔가 이것이 결국은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게 그게 실패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수기나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너무 어렵지만 계속 분투하는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 그 가치가 더 저에게는 느껴지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런 수치를 글쓰기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다른 전쟁산태적 신체에 관련한 글에서는 이제 김수음 작가의 여러 시도들도 같이 비교해서 사실은 또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도 그 어떤 다른 누가 얘기하셨는데 배원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사실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이게 소설이냐 뭐 이게 문학 작품이냐 뭐 사회조사 보고서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되게 징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존의 낡은 장르의 관습 같은 것들을 오래 사실은 문제시해왔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박완서 작품도 소설이 미달하는 자전적인 거 뭐 이렇게 논의됐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소설이나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관습에 오랫동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설은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서사시 서구 남성 부르주아의 서사시잖아요. 오랫동안 도전해 왔던 것에 이제 그 추격판 같은 것들이 이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관심도 갖고 또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설이라는 장르를 특화해서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할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약간 그쪽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고 있어서 그 장르 규범보다는 그것을 파괴하는 쪽에 네.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르를 파괴하는 것이 소설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뭐가 있나? 그렇죠. 네. 우리가 82년생 김지영을 소설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 소설을 통한 다양한 시도 같은 것들, 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얘기는만은 아니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음. 네, 말씀 마치신 것 같아서 좋은 질문과 또 네, 또 되게 큰 답변이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선생님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김양남 선생님께서 방대한 이론들이 낯설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합니다. 시적이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한강 글을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감각하는 것 같이 눈물이 흐르는 것도 시적인 특징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사실 김양남 선생님 카메라를 켜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대신 읽어보았는데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양남 선생님? 네. 카메라를 켜주셨습니다. 네. 마이크. 예, 덧붙일 얘기는 없는데 지금 많은 얘기들을 이제 저는 뭐 문학을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기존 소설이랑 다르다는 특징들은 이제 잘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얘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한강글에서 특히 느꼈던 게 읽으면서 너무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적인 특징이었는가 싶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선생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정동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정동 연구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텍스트 중에 그런 정동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이제 그 이른바 문학 작품 안에서 그런 거를 막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한강의 특히 이 세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동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동적 텍스트 안에 뭐 여러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감적 텍스트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강 작품을 읽으면 약간 그 불편하거나 거부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작가가 보여주는 것에 동일화되어서 거기에 공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감정적 동일시를 이루게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 작품을 누구한테 동일시해서 읽어야 할지 굉장히 곤란하며 동일시의 대상이 없잖아요, 사실. 영예와는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감정과 동일시할 수가 없고 이 소설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짜증이 나는 건지 이 소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감정은 실은 혐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혐오의 연대기라고도 할 정도로 그 엄청 정밀한 그 혐오의 감정들의 아카이브 같은 것인데 이 혐오가 읽는 독자가 이 혐오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 혐오를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직조돼 있죠. 한편 이제 소년이 온다는 아마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지금까지 뭐 많은 작품을 읽어봤지만 작품을 읽는 과정 자체가 어떤 신체적인 그 몸살 같은 거로 나타났던 흔치 않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이렇게 힘들어서 읽기를 중단해야 되는, 이제 이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이 읽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어서, 네네. 근데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후로도 많은 논의가 나오는 작품이 아닐까. 이제 뭐 한편으로는 기존의 장르 관습이나 재현, 총체성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 소설의 어떤 경험 방식, 이게 이제 그 신체적 경험 같은 것들을 서사의 원리로 만들면서 소설을 읽는 경험의 방식을 완전히 이제 실험적으로 재조직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그 마치 온 몸이 젖는 것처럼 그 눈 입자에 의해서 젖다가 이게 눈에 휩쓸려서 들어가는 그 힘들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작별하지 않은 거를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독자에게 들러붙는 어떤 입자 같은 걸 발명했구나. 소설 쓰기 원리로서. 실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이게 뭔가 새로운 테크닉을 발명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독해를 볼 때 약간 당황하기도 했어요. 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읽는 사람들도 진짜 많구나. 근데 워낙 이미 채식주의자 때부터 아까 배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그러니까 독서 경험 자체가 극단적으로 나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정동들을 막 자극하는 텍스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작가가 공지영 같은 작가. 그러니까 이 공감적 동일시의 힘을 극단화시키는 사람이 공지영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경우, 막 독자를 완전히 흡입해버리죠. 네. 그 동의시로 내가 거부해도 이제 거부해도 끌려 들어가게 그 세계 그 동일시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네 그런 그래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공감의 눈 경험과는 아주 다른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 문득 그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타계하신 조세희 선생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베스트셀러 같은 소설을 쓰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소설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소설 쓰는 걸 그만두고 사진으로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소설이 갖는 한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동적 텍스트가 갖는 가능성 같은 걸 그 당시엔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설이 뭔가 그 고통이나 몸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낙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 한강 작가는 그렇다면 이런 소설 장르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그 네. 역사적인데 제가 오늘은 다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59개에서 한 개씩만 해도 1시간이 차겠다 해서 넣지 못했던 건데 그 한강이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좀 그 이전의 초기 작품 세계는 조금 또 다른 지점들도 있고 근데 그 외적인 요인 특히 이제 그 본인이 막 성명을 낼 정도로 작가들을 막 잡아가고 뭐 블랙리스트 올리고 검열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책을 막 그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이 증오선동의 막 그 도가니 속에서 이 실험, 아까 그래서 제가 수용소 안에서의 실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문학, 뭐 책은 그 전파 매개체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를 합법적으로 이제 도서관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아예 찍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검열을 한다던가 어디에 선정되지 못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갖춰져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우리가 풍속통제법이나 또 전파매개법. 전파 매개를 방지하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전파 매개법이 불량한 생각, 음란한 생각 뭐 이런 선량하지 못한 생각들을 전파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모든 법의 총체여서 문학은 한국에서 문학이 신성했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문학은 사실 한 번도 신성한 적이 없고 항상 전파 매개체였었어요. 언제든 불태워지고 언제든 끌어잡아 내릴 수 있고 작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전파 매개체의 여기 같은 레벨에 있는 빨갱이, 퀴어, 네, 책 다 똑같은 전파 매개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제가 이 실험이 뭐냐면 이 전파 매개성을 아주 최대 무한대로 올리는 실험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채식주의자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독자들이 이거의 그 여성을 음란한 대상으로 보는 시선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는 빨갱이라고 하는 그죠 감염체, 매개체, 이에 대해서 그 감염력과 이제 이 빨갱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어떤 힘 같은 거를 책을 통해 가지고 그 힘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선량한 시민이라던가 양민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갱이의 힘들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것의 결정판이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외적인 한국사의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증오선동의 강화 속에서 이런 전파 매개성이라고 하는 것,
생각들을 끝까지 밀어붙여는 저항의 방식. 그 이제 한강 같은 작가도 선택하게 되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인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또 실제로 그랬듯이 이렇게 해도 끌어내려지고 불태워지고 금서가 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끌어내려지고 불태워지고 금서가 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전파 매개력을 작별하지 않는다의 실험에서 완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의 작업이 진짜로 기다려지는, 네. 그동안 많은 말씀들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되게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만이 아니라 감상들, 읽으셨을 때 경험들 나눠주신 것 같은데, 선아님께서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을 때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감정이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좀 놀랐다. 채식주의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오히려 오히려 놀랐다? 감탄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반대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에게 이입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텍스트니까 아마 이런 것 같고, 김수현 선생님께서 아까 선생님 몸살을 겪으셨다, 소년이 온다 읽을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김수현 선생님께서 똑같이 느끼셨다고 하시네. 몸살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남영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설명에 동의되면서도 기존 독서법에 익숙한 저의 신체는 한강의 새로운 글쓰기에 흠뻑 빠지는데 어떤 저항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작품의 눈의 항쟁을 감각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그 점이 저 자신에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는 시간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진희 선생님께서는 중등학교 도서관 대출, 고등학교 대출 순위 1에서 5위가 모두 한강 작품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여기 꼭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편하게 마이크 켜시고 혹은 뭐 카메라 안 켜셔도 되고 카메라 켜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시거나 해서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이제 이거 우리 토크 기획하기 위해서 좀 그동안 나온 그 한강에 관련된 논의들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연구나 비평에서도 채식주의자를 그렇게 읽는 논의가 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앞에 이제 남편이나 형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내 언니에 대해서 감정이입하거나 동일시하는 해석들도 꽤 있어서 좀 새삼 그 참 어려운 문제인가? 그런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형부와의 그런 문제를 그 명백한 성폭력인데 막 뭐 그 금기를 넘어서는 욕망 이런 식으로 해석한 논의들도 보면서 진짜 아까 배아 선생님 얘기했죠. 진짜 우리는 너무 먼 곳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기는 했고 사실은 그게 한강이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시도하려고 했던 거겠죠. 이, 이, 뭐, 화해 불가능한 거리?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하지만 그 화해 불가능한 거리. 친밀한 폭력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서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강 작품이 다른데도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도 굉장히 그 작가 자신의 한계 같은 것들을 소설에 많이 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이렇게 뭐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한계 같은 것들이나 이 글쓰기, 소설이라는 한계 같은 것들도 계속 그 등장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독자의 어떤 불편함과 고민과 작가의 고민이 또 만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자기가 이런 이제 그 소년이 온다를 이제 말하자면 염두에 두면서 이전에 썼던 작품이
그 이런 이른바 소설이나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실제로 다루지 않고 안 보이게 만들고 그쵸 했는가 이제 그 고민 그 피냄새 그쵸 를 아주 말끔하게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네, 그런 거 그만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사실은 작별하지 않는다에도 계속 어떤 작가라는 것의 한계, 내가 아무리 이 그 소수자와 이런 학생의 경험을 얘기해도 이 작가라는 것의 한계나 글쓰기라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을 마치신 걸까요? 네. 그 정하님께서 히라보시 간 이 두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흰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네. 주시네요. 시는 저는 좀 그 나왔을 때 초반에 읽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새 소설도 한강이 상 수상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한 번씩 읽으면서 실제로 특히 이제 채시자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의 어떤 인상이나 독후감이랑 지금 읽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낙차가 있었어서 조금 이게 내가 그때 미처 보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희는 최근에 다시 읽지는 못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감상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조진희 선생님이 그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나 카메라를 켜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듯해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조지 선생님께서는 우에노 지즈코의 돌봄의 사회학의 핵심 의제에서 돌봄할, 돌봄하지 않을 권리, 책임, 영해의 돌봄받지 않을 권리,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채식주의자의 나무불꽃이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것의 전작이면서 모티프가 된 내 여자의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내 여자의 열매에서의 배우자처럼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이었는지까지 연결해서 이 부분의 독해와 비평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 자기가 끝까지 동생에 대한 마지막 보호자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동생에 대한 증오심, 반감도 있는데 끝까지 뭐 어떤 의미에선 돌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동생을 돌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인애에 대해서 또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놔둬야 되는가? 이게 되게 문제를 전도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갇히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애가 사실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행위를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되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 영애가 그 불행 원인으로 전도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를 배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정상화하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영애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인이 전도돼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증오가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사실은 사라 아메드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 사람이 이제 저 길에 있는 어린 흑인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낀다. 나를 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그것을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요새 많이 쓰는 선제 공격 있잖아요.
제가 나를 해칠 것 같아서 얘를 제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은 나는 이 사람이 어떤 걸 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제압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증오, 적대, 배제, 절멸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상이 원인 제공자로 전도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주의자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섬세하게 사실은 영애는 별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 보면 그럼 별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 고기를 안 먹을 먹고 뿐이죠. 네, 누구나 토프리스 남자가 토프리스 했다고 정신병원에 갇지도 않고 게다가 같이 정신병원에 갇혔던 형부는 정상 판정을 받아서 아주 일찍이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얘기하잖아요. 사과 따위는 없다. 네. 라고 하는 뭐 자기 삶으로 되돌아갔지만 용의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질문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해? 제가 저렇게 날뛰는데 밥을 안 먹고 어떻게 해도 막 난동을 부리는데 가둬야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 주인공이 언니가 너무 자기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얘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도 느끼잖아요. 사실 얘를 가둔 건 나라는 거. 자기 상처한 하지만 그래도 끝내 가두죠.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가두잖아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수용 사회, 그쵸? 우리가 수용소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시설화라고 얘기할 때 시설화가 많은 부분 보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돌봄이 아닌 의미이지만 마치 그게 돌보는 것처럼 정당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용되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 어떤 선택과 존엄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리 황 선생님이랑 저기 갔다 왔잖아요. 일본. 거기 요번에 거기 간 이쪽 면바 여기서 주말에 간 거니까 안 좋다서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돼야 하며 진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죠.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실은 마지막에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극단적인, 그런데 병원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이 사람은 극도로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소설에서 그런 표지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말이야. 일단 이제 이거가 너무 아니야. 많은 그럼 미스테리아 비치 이거 저 이상한 거 아닌가? 사고 아닌가? 도대체 우리는 이 정상인의 시각에 계속해서 동일화되게끔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죠. 끝까지 인해의 시선으로만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잔인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 나무불꽃 가장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이내는 끝끝내 영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너무 좋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니스트의 이재현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 남겨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계신다면 직접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이상한 일이에요. 네, 계속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럼 제가 주세요, 대신 금요일 읽고 답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새 작품을 꿰는 광활한 시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책들을 읽어야 할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별하지 않는다.